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선임과 많은 스타 선수들의 이탈, 파리 생제르맹이 젊고 새로운 팀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시즌 초반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인해 기대감이 떨어졌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시점부터 음바페 선수와의 환상의 호흡과 더불어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라노 원정은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조합이 마침내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발 카드로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경기 유럽 현지,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또 흥미로운 것이 이강인과 비티냐가 선발 경쟁을 벌인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두 선수가 함께 뛸 가능성, 함께 작동할 가능성을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 해법으로 찾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밀란과 파리의 경기 전술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첫날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수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파리 밀란과 함께 죽음의 F조에 속한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이 먼저 경기합니다. 11월 8일 수요일 새벽 2시 45분에 열리는 경기인데,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대어 클라시커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많이 기대가 꺾여있기 때문에 이 경기 앞으로 16강 진출권 판도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가 같은 시간에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밀란과 파리,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경기는 새벽 5시에 킥오프하고요. 황인범 선수가 소속된 츠르베나 즈베지다도 같은 시간에 라이프치히와 홈 경기 치르고, 양현준, 오현규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셀틱의 경기도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먼저 UEFA의 공식 프리뷰입니다. AC 밀란과 파리의 경기, 일단 파리가 2승 1패 승점 6점으로 1위고요. 밀란은 승리가 없는 가운데 승점 2점으로 최하위. 밀란은 이번 경기에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탈락이 확정되는데요. 밀란 미드필더 유누스 무사가 파리 원정 당시 3대0으로 패배했지만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발언을 소개합니다. 매 경기 이기지 못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느꼈다. 이전 경기들은 사실 좀 무승부가 많다가 이번에 파리에게 참패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은 참패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우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누스 무사가 발렌시아 출신이고 발렌시아 유스로서 이강인 선수와도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무사와 이강인의 만남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요. 또 파리에서 확실하게 기회를 잡고 있는 어린 선수가 있죠. 17살에 불과한 미드필더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바로 이 밀란과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파리의 상징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자이르 에메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좋은 팀이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번 두 번째 밀란과의 대결도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파리는 이탈리아 클럽과의 최근 10경기 무패 4승 6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자신감이 있다고 UEFA에서 소개했는데요. 양팀 간 맞대결 기록을 보면 역대 공식 경기 3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2012년에 있었던 경기는 친선 경기, 밀란이 1대0으로 이겼던 경기는 공식 경기가 아니었고요. 2001년 챔피언스리그 2경기 모두 비겼고, 이번에 파리가 이기면서 1승 2무 무패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5일 파리의 홈에서 치렀던 3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자이르 에메리의 어시스트를 받은 음바페가 32분에 선제골을 넣었고, 53분에 콜로무아니의 추가골, 그리고 89분에 자이르 에메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의 쐐기골까지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이때 선수들이 기반으로 뛸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새롭게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점차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에다가 A매치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가 한 달 가까이 파리와 떨어져 있다가 돌아와서 치른 경기이기 때문에 후반에 나온 것이었죠. 그 뒤로는 계속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UEFA 공식 홈페이지도 파리와 밀란이 워낙 빅매치이다 보니까 세밀한 전술 분석 콘텐츠를 소개했는데요. 현재 맨유 감독을 떠난 이후 유럽 축구연맹의 테크니컬 옵저버로 활동하고 있는 노르웨이 축구 레전드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양팀의 스타일을 짚었습니다. 그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밀란은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을 펼쳤지만 파리의 10대 미드필더인 자이르 에메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파리가 위협적인 전환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밀란은 상대 지역에서 공격적인 접근법, 강한 압박을 통해서 경기했다고 했어요. 소유권을 빼앗긴 상황, 공이 없을 때 굉장히 호전적인 플레이를 했다. 높은 곳에서 압박을 하고 파리의 골문 가까이에서 공을 되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파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선수 대 선수, 대인 수비를 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밀란은 조직력이 뛰어났고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따내는 과정 속에 태클 성공률이 59.3%로 높았다고 합니다.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또 수비 라인은 3백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경기를 했는데, 문제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정확성이 부족했다. 밀란이 파리와의 경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공격진의 결정력과 세밀함과 침착성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밀란이 현재까지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득점이 없잖아요. 반면에 파리는 고전했지만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던 음바페와 자이르 에메리의 개인 기량이 뛰어났고, 밀란이 이번 경기도 잘하려면 이에 맞서서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전 막판에 선제골을 내주기 전까지 밀란이 견고했다고 했어요. 미드필드에서 공을 가로채고 또 각도를 잘 만들었고 공을 소유했을 때도 주도권을 만들었다. 엔리케 감독도 파리가 힘든 경기를 했다고
경기했어요. 파리 같은 경우에 4-2-4, 4-4-2 조금은 경직된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음바페와 비티냐의 창의성이 가장 돋보였다고 솔샤르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는 파리가 이강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력과 창의성과 중원 빌드업이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리의 강점은 역시 개인 능력이죠. 개인 기술, 부분 전술, 컴비네이션인데 파리가 이제 전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17살에 불과했던 자이르 에메리의 뛰어난 개인기가 도움이 됐다. 이날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뽑혔던 자이르 에메리가 공을 운반하고 탈압박하면서 스루패스를 줘서 음바페의 골을 만들어줬잖아요. 비티냐까지 이제 측면 전방으로 올리면서 포톱을 구성했던 파리의 높은 공격 라인 뒤를 자이르 에메리가 잘 커버해주고 몰고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밀란이 1대1 수비를 하면서 많은 경합 상황을 만들어줬지만 결국에는 한 명, 두 명이 제껴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하키미에게 많은 공간을 주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비티냐가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 각도를 제공했다면서 파리의 전술적인 변형도 흥미로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마이크 매냥의 볼배급, 롱볼 플레이가 파리의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위협했던 것, 퓰리식이 박스 안으로 침투했던 장면이나 지루의 플레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득점기를 만들어냈다. 매냥의 패스가 가장 위협적인데 문제는 세컨드볼을 따내는 과정 속에 집중력이 아쉬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파리는 최전방 3인방의 트랜지션, 활발한 트랜지션, 공수 전환 상태가 위협적이라고 했는데요. 비티냐가 포톱에 가깝게 움직였지만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 이 3명의 트랜지션을 언급을 한 것인데 개인 기량, 속도,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플레이들을 보여줬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속도가 위협적이고 이게 올 시즌 파리의 특징이다. 결국에는 속도감 있는 플레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자이르 에메리예요. 자이르 에메리가 굉장히 또 빨랐는데 수비적으로도 8번이나 리커버리를 했고 4차례나 기회를 창출했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가 공 운반 거리가 각각 388m, 331m가 될 정도로 4-2-4에서 투비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압박도 잘하고 공격 가담도 잘하고 공 운반도 잘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를 파리의 주전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이강인 선수가 뛰려면 정말 비티냐를 빼고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일단 밀란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경기력도 좋지 않고 흐름이 좋지 않아요. 밀란이 최근 공식 경기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파리와의 경기 패배 전에도 유벤투스에 0대1로 졌고 그 이후에는 나폴리와의 원정 경기 2대2로 비겼고 지난 주말에는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까지 0대1로 패배하면서 리그 순위도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의 문제는 역시 수비에 있는데요. 유벤투스와의 경기에는 64분에 로카텔리가 중거리 슈팅을 때릴 때 이선에서의 압박이 부족했고 비록 수비를 맞고 굴절된 골이긴 했지만 분명히 허점이 드러난 장면이었고요. 또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이선과 측면 공간을 빠져들어가는 이 파리의 공격을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내줬죠. 테오 에르난데스가 이강인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 올라왔는데 제껴졌고 그 다음에 에메리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한 상황에서 에메리도 또 오른쪽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는 돌파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이후 컷백 준 것, 하무스가 흘려주고 이강인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 속에 밀란 수비가 허수아비처럼 골을 내줬습니다. 나폴리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AC 밀란이 2골을 먼저 넣고 앞서가다가 2대2로 비기면서 막판 뒷심 부족과 수비력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50분에 디 로렌초가 배우로 로빙 패스 연결한 것, 나폴리의 오른쪽 공격수 폴리타노가 무려 2명의 선수를 개인 기술로 제껴내고 왼발 슈팅 가져갈 때까지 밀란 수비가 정말 폭풍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4분에 나온 골은 라스파도리의 오른발 직접 프리킥 슈팅이었는데 이런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골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지난 주말 우디네세전 같은 경우에는 에보셀레 선수의 개인 돌파를 무리한 태클로 막아서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 페널티킥으로 실점했는데 파리 역시 이렇게 개인 돌파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밀란이 파리를 상대로도 프리킥으로도 골을 먹을 수 있고 페널티킥도 내줄 수가 있고 지금 배우 공간, 중거리 슈팅 많은 면에서 실점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플레이가 이강인, 음바페가 잘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밀란이 홈에서 하지만 파리가 대승을 거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1 경기 기준 현재 파리 선수들의 평균 평점을 보면 음바페 선수가 벌써 10골을 넣었습니다. 10경기 10골 1개의 도움으로 평균 평점 7.83점이고요. 아센시오 선수가 3경기를 뛰고 2골을 1도움을 하면서 평점은 높지만 부상으로 이탈해 있죠. 하키미가 10경기 3득점 4도움 그리고 덴벨레가 10경기 3도움인데 사실 덴벨레 같은 경우에 조금 평점이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점차 아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전체 선수들 중에서 6위입니다. 비티냐보다 높은데 5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7.19점인데 전차 출전 시간도 늘어나고 포인트도 늘어나고 평점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고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가 바로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치렀던 첫 경기인데 그 경기도 솔레르의 골을 음바페가 어시스트할 때 기점 패스가 이강인이었잖아요. 결국에는 매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매 경기 평점도 올라가고 있고 매 경기 영향력과 파괴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후스쿼드닷컴이 기록 기반으로 소개했을 때 이강인 선수 세트피스 굉장히 강력하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도 강하고 키패스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크로스도
없어졌다. 공격을 다 잘한다. 피니싱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 피니시도 최근에 3경기에서 넣은 2골 과정을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 비교될 때 조금 아쉽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결정력, 한국의 메시로 불릴 때도 이 결정력,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채워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올 시즌 왼쪽 공격수, 오른쪽 공격수, 공미, 중미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전천후 활약이다. 정말 프리롤로서 이강인 선수가 제2의 메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언론 레키프까지도 이번 밀란과의 경기 비티냐가 뛸 것이냐 이강인이 뛸 것이냐에 물음표를 달아놓는 기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2-4 포메이션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음바페, 무아니, 투톱에 비티냐, 덴벨레 이렇게 좌우 측면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강인과 비티냐가 비슷한 메잘라 역할을 하는 선수고 덴벨레는 확실하게 사이드라인에서 개인 능력으로 돌파하는 선수니까 이강인, 비티냐를 동시에 쓰는 것보다는 이강인, 비티냐 중에 한 명이 나오고 덴벨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메리, 우가레테가 투미들, 리카,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니스, 하키미의 포백을 예상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가 밀란의 홈에서 열리고 밀란도 강하게 나올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강인, 비티냐를 함께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좌우 사이드에서 다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변형도 가능하다. 이게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통계 매체 중에 하나죠. 후스코어드닷컴도 밀란전 파리의 예상 라인업을 소개하면서 음바페, 무아니, 이강인의 3톱을 예상했어요. 이 전형은 결국에는 비티냐가 왼쪽 사이드로 올라가면 4-2-4 대형을 쓰면서 수비 시에는 4-3-3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주면은 미드필드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플레이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덴벨레의 폼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지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는 그나마 올 시즌에 파리 입단 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도 분명히 이강인과 비티냐가 훨씬 더 균형 잡힌 플레이와 안정된 플레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밀란 원정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법을 가져가면서도 공격의 날카로움을 확보하고 또 이강인 선수를 전술적으로 새롭게 써보고 비티냐와 함께 쓸 때 공존할 때는 어떻게 뛸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강인, 비티냐의 동반 선발 출전 저도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상 명단에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꽤 많은 선수를 좀 쉬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풀주전이 나온다. 레앙, 지루, 퓰리식의 3톱에 레인더스, 무사, 로프터스 치크의 3미들, 테오, 차우, 토모리, 칼라브리아의 포백에 매냥이 골문을 지키는데요. 무사와 로프터스 치크, 레인더스의 3미들이 이강인, 비티냐, 우가르테, 에메리와 어떤 경쟁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날 경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란의 홈이지만 후스코어드닷컴은 파리 생제르맹이 2-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음바페, 이강인 조합이 또 한 번 밀란을 잡을 수 있고 파리가 또 한 번 이 두 선수의 창의성과 결정력과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AC 밀란이 홈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배당률이 3.05배, 거의 희박할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무승부 3.56배, 파리 승리가 2.27배로 파리가 원정팀으로서 최소한 승점을 가져가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쐐기를 박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 챔피언스리그 밀란전 빅매치에도 선발 출전할지, 음바페 선수가 또 한 번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비티냐와 함께 뛸 때는 어떤 플레이 패턴이 나올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이강인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